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우스 리더십 학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함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금 또 오늘 20번째 강의가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리더십 강의로는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1강부터 15강까지는 역사를 바꾸는 리더십, 변혁적 리더십에 관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의 그러한 수업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제16강부터 오늘 20강까지는 또 리더십 강의,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님의 리더십 강의 책을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가 이 책이 좀 두꺼운 책이기 때문에 아마 한 40, 50강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좀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고, 오래 마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까지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볼 그런 생각 중에 있으니까, 여러분도 또 이러한 수업을 통하여서 또 많은 유익을 누리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임스 리더십 강의 제1부의 그런 권력과 리더십에 관련 그런 내용들은 지난 시간까지 4강까지 네 번째 시간까지 가졌고, 오늘 5번째 시간으로는 제2부로 넘어와서 리더십의 기원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십의 기원과 관련되어서 제3장, 그러니까 제1장과 2장을 저희가 다루었고요. 이제 제3장으로 넘어가서는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제임스 맥그리거 번스 교수님이 이 리더십의 기원에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다루면서 이제 그 주된 그런 근거로서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을 통하여서 어떤 리더십의 어떤 원리들을 도출하고자 준비하고 이렇게 지금 책을 또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먼저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 첫 번째는 심리학적인 접근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핵심 이해를 위해서는 심리학의 최근 연구 성과 및 여러 개념들을 살펴보는 것이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 리더십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이 분야는 어떻게 보면 위험하기도 하지만 또한 굉장히 보고, 즉 굉장히 많은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보물창고와 같은 그러한 영역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관점에서 어떤 심리학 이론들은 리더십을 단순히 통제나 통치권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어떤 것을 통제하거나 통치하는, 지배하는 것만이 리더십이다라고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지만은 어떤 동물 세계에서 보더라도 어떤 강압과 복종이라는 경직된 계층만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 그런 것은 리더십을 고려하지 않는 그러한 설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영장류의 동물을 관찰하면 이 동물 역시 어떤 리더십을 행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한 침팬지가 침팬지에게 나뭇잎과 풀 밑에 숨겨놓은 어떤 음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난 후에 이제 그를 다시 어떤 무리 속으로, 자기들 침팬지가 있었던 그런 무리 속으로 돌려보내면은 그 침팬지는 어떤 다른 침팬지들에게 자신을 따라 음식이 있는 곳으로 가자고 이 침팬지, 저 침팬지, 그러니까 이 추종자들을 뛰어다니면서 그 동료들을 붙잡고 음식 있는 곳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막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이 굉장히 영장류가 무리 집단의 동물인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냥 혼자 가서 그 숨겨진 그런 바나나를 다 찾아가지고 자기가 다 먹었겠죠. 그래서 이제 델타 영장류 연구센터라는 델타 리저널 프라이메이트 리서치 센터라는 곳의 한 관찰자는 침팬지들은 집단 응징력이 강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침팬지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 집단 응징력이 굉장히 강하다. 집단적으로 다 이제 행동하는 그러한 종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침팬지들은 이 집단 응징력이 강하고, 또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리더에게, 이렇게 침팬지들이 한 리더가 있으면 그 리더에게 의존하는 것처럼 이 침팬지도 음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집단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에 자기가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 가지 또 공격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집단들을 다 데리고 그 바나나를 먹기 위해서,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간다는 거지. 이와 같이 추종자들을 불러 모으는 그런 것들이 리더십의 모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팬지들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의 모습을 이 영장류에서 보여준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 침팬지가 먹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혼자만 우리에서 풀어주면 그 침팬지는 그 동료들을 우리에서 풀어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우리에 이제 침팬지가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한 침팬지에게 그 먹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 침팬지만 딱 그 우리에서 풀어놓으면은 그 침팬지 가서 그 음식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침팬지들을 풀어가지고 그들과 함께 가고자 그렇게 시도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막 꽉꽉 소리를 지르면서 굉장히 절망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굉장히 집단 음식력이 강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무리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또한 두 리더에게 각각 다른 음식 장소를 알려주면 그들은 어떻게든 서로에게 두 저장소의 상대적 가치를 알려서 다른 모든 침팬지들이 한 번에 큰 몫의 장소로 갈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팔을 끌어당기며 일관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면 그들은 추종자들을 유인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된 두 침팬지에게 이제 각각 이제 어떤 먹이가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두 침팬지는 서로 이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해서 더 많은 그러한 먹이가 있는 곳으로 이 집단들을 다 이끌고 이동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뛰어난 그런 것이죠. 근데 이런 행동들을 보면은 이 침팬지라는 영장류에 대해서도 바로 이 어떤 리더십의 그런 모습이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그런 연구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침팬지 말고 또 이렇게 염소 행동에 관한 그러한 연구를 또 진행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연구들 가운데서는 이 어떤 것을 지배하는 것, 이 지배하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을 그냥 통제하는 것이잖아요. 하고 이게 리더십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서로의 그러한 가치들을 추구하고 따라오도록 같이 공유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구분되는 그러한 것들이 서로 다른 것이다라는 것을 염소 행동 연구에서 그것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은 두 가지의 분리된 어떤 학습 과정의 결과라고 또한 결론을 짓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을 학습시켰나에 따라서 그들이 지배적으로 행동하느냐 아니면 리더십을 가지고 리더십적인 측면으로 행동하느냐라는 것이 나타난다는 재미있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로렌츠와 그의 동료들은 어떤 각인적 학습이라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각인적 학습이라는 것을 사용했다. 근데 영어로는 임프린팅이라고. 이 강의적 학습이라는 연구를 이제 통해서 여기에서는 이제 추종 반응, following response 이란 추종 반응은 동물의 생애 초기에 결정되어서 계속 지속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음이 발견되었는데, 보면은 이제 꿀벌들, 꿀벌 이게 뭐겠습니까? 이게 이제 꿀이 어디에 있는지를 탐지해가는 그런 꿀벌인 것이죠. 영어로 파인더라고 그러는데, 이 파인더가 윙윙거리는 소리와 또한 자신들 몸의 꽃향기로 음식의 특정한 특성과 방향을 알려주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꿀벌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어떤 추종 반응이라는 것이 동물의 생애의 어떤 초기에 그런 것들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행동은 일부 유전학적으로 결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가진 그러한 어떤 리더를 인식하고 또한 올바른 실마리를 아는 것, 즉 기초적인 학습 경험에 따라 가지고 이러한 리더십과 같은 그러한 어떤 역량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더십 연구에서 생물학적으로 이제 강조하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은 특히 높은 권력 수준에서의 남성 리더십에 대한 어떤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수세기 동안 여성다움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하면서 의존적이고 복종적이고 또 수능적으로 고정관념화되어 온 그런 여성들에게 리더십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온 그러한 어떤 편견, 어떤 그러한 것들이 과거의 어떤
리더십 연구에서 어떤 과거의 어떤 그러한 모습들로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고정관념화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 그런데 이것은 바로 어떤 하나의 편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에 의한 어떤 차별을 이렇게 남성들에 의해서 이 고정관념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을 리더십에서 차별이 있다라고 그러한 차별도 이제 문제가 되지만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더 문제가 되고 또 지속되는 것은 여성 스스로가 추종자로 또는 정치적인 면에서 외부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남자가 다 해야 돼. 여자는 이제 뒤에서 따라가는 입장이야. 그리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도 난 그 정치하고 상관이 없이 거기서 좀 떨어진 그러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편견은 엘리노 루즈벨트, 즉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이죠. 그리고 골다 메이어, 이 사람이 이스라엘 어떤 총리를 지낸 그러한 여성이고, 또 인디라 간디, 이제 간디의 수상, 저기 인도의 수상으로 또한 역할을 하셨던 그 여성분, 그리고 마가렛 대처, 우리가 잘 아듯이 신자유주의, 영국의 철의 여인이라고도 불리죠. 이와 같은 그러한 여성적인 그러한 리더들이, 여성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적 영향력을 이렇게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편견들은 계속 남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남성 중심적 편견은 리더십을 단순히 명령이나 통제로 이제 잘못 이해한 곳에서 온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통제나 아니면 단순한 어떤 명령, 이런 것이 리더십이다 라고 이렇게 잘못된 편견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편견에 따라서 이 남성이 리더십을 많이 가졌다, 여성은 그냥 따르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편견이 형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나죠. 요즘은 남성이나 여성이나 저기 사법부나 이런 쪽에서는 여성들이 굉장히 진출을 많이 하고 두각을 많이 나타내고, 여성 CEO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정치인들 분 중에도 여성 정치인들이 많이 있고, 이제 많이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리더십에 대한 관점이 과거의 어떤 권력이나 아니면은 지배나 명령에 관한 관점에서 리더십이 사람들이 이끌고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이끌어오는 그러한 리더십의 관점으로 이 관점이나 시각 자체가 많이 바뀌어진 그러한 하나의 결과적인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추종자들이 어떤 인간적인 욕망과 열망을 채워주고 동원하는 리더의 과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여성은 더욱 쉽게 리더로서 인식될 수 있으며, 남성은 자신의 리더십 스타일을 또한 변화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그런 변화들이 지금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리더십에 대한 어떤 심리학적 접근은 몇 가지 편견을 이제 내포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학적 접근을 이제 교수님이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리더십의 그런 원리나 보편적인 타당한 그런 어떤 원리적인 측면들을 또 연구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몇 가지의 편견이 있다고 합니다. 리더를 형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 거의 대부분 유년 시절에 집중되어 있다는 생각이죠. 리더십이 유년 시절부터 이미 형성된다 라는 것이 하나의 편견이지만 또한 상당히 큰 타당성을 가지는 그러한 내용이다 라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는 어떤 정신분석학과 정신분석학적 전기에 의존하고 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정신분석학이 이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가장 지배적인 근본 학문이 된다라는 그런 것이 하나의 편견이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가정과 어떤 특정한 가정, 그리고 지각, 그리고 방법을 따르기 때문인데, 정신분석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바로 다른 문화권에서, 그러니까 이 서구 문화권이 아니라 다른 문화권에서는 리더십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이 정신분석학적인 그러한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도리어 어떤 심리적 동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문화적인 어떤 태도나 아니면은 특이한 어떤 행동들을 통하여서 리더십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다 무시하거나 오해하거나 이런 결과로 정신분석학적 방법만이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방법이다라고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병리학이나 비정상적인 것에 초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원이나 역학 또는 건강한 어떤 천재적인 그런 사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부족한 것이 있다, 뭔가 어린 시절에 좀 채워지지 못한 것이 있다, 이런 문제에서 발생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면 그 성격 형성이 결국 어떤 리더십을 형성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리더로서 커나갔는가, 이렇게 이제 연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서 잘 자라나거나 아니면 정상적인 천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어떤 문제를 계속 문제의식 가운데 리더십을 연구하려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편견일 수가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케니스톤이라는 분은 어떤 사회는 다른 문화권에는 존재하지 않는 생의 단계를 만들어내거나 다른 문화권에 비해 더 일찍 인간의 발달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 인간의 단계, 유아기, 어른, 이렇게 성인, 노인 이런 식으로 하는 어떤 단계, 이런 것들이 서구 문화권에 관한 그러한 어떤 단계적인 이론인데, 그것은 어떤 특정한 문화에 가서는 이러한 단계가 아니라 어른이 됐다가 중간에 청소년기 없이 아이가 됐다가 바로 어른이 되고 이렇게 다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문화권에 대해서. 그래서 만일 어떤 서양의 접근법, 이러한 접근법이 어떤 이론적, 개념적, 반복론적 분석에서 어떤 통합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우리는 우리의 편협성에서도 얻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서양의 분석가들 역시 그들의 가정과 방법에서는 근본적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보편적인 것들, 어떤 이론적인 것, 개념적인 것, 반복론적인 것에 있어서 어떤 보편성을 가진다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만, 사실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서구에서도조차 이런 것들이 다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 뿔뿔이 나누어져 그렇게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그러한 상황들을 지금 진단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유년 시절에 관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리더십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유년의 기억들은 아주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반추할 때 그것을 바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특정적인 그러한 부분들만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좀 더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그렇게 이제 우리 기억 속에 그렇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나중에 적나라하게 밝혀질 수 있는 진실이 덮여 있다면, 그리고 망령된 사촌들, 자만심으로 넘치는 지나치게 방어적인 후손들, 그리고 고향의 맹목적인 애국자들이 회상은 단지 스스로를 칭송하는 위장을 만들어낼 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거의 어떤 기억에 의존하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결국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의 어떤 위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정기의 대상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칭송받을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그것이 리더십에 있어서 진정한 연구라던가 어떤 학문적인 연구나 어떤 학문적인 진실을 밝히는 것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불순물들을 걸러내는 것이 어떤 정신전기학자,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한 개인의 전기를 쓰는 데 있어서 정신적으로 이런 것들이 뭐가 왜곡되고 뭐가 제대로 된 것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런 것들을 써나가는 정신전기학자나 아니면 정신분석가의 그러한 과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 역시도 유년 시절에 관한 묘사하는 것은 어떤 추론적이고 어떤 일방적인 그러한 것이고,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뛰어난 사람들의 유년 시절에 대한 어떤 묘사를 많이 하잖아요. 위인전에 보면 그 어렸을 적 어떻게 자라났다 기본적으로 앞에 깔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것이 더욱더 정교할수록, 그리고 더욱더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을수록 리더십에 주는 어떤 함축적 의미에는 더 놀라운 여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세하게 묘사되었다라는 것은
그것이 뭔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결국 그것을 그 사람의 리더십과 연결시키는 것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떤 모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적 자체가 뭐냐면은 기존에 연구했던 그런 방식, 한 사람의 대상에 대해서 어떤 정기적인 방식으로 그 사람이 굉장히 큰 어떤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러한 어렸을 적부터 어떤 그의 타고난 그러한 능력이나 재질들이 보였을 거야 라는 그러한 가정을 깔고 그 사람의 과거의 그러한 상황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포장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식으로 연구했던 리더십의 연구의 그러한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떤 리더십의 위인 이론, 그래서 이걸 바로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위인 이론, 위인이죠. 뭐냐면 great man. 이 위인 이론에 굉장히 집중하였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편견은 바로 위인이 역사를 만든다는 그런 가정입니다. 어떤 위대한 사람이 이 역사를 바꾸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대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위대한 사람을 연구하는 그것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고 리더십을 밝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이 깔려 있는데 그 가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 변화의 원인은 정치적인 무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배우의 목적과 의사결정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찾을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다면은 그 사회적 변화를 일으킨 그런 대표적인 사람, 굉장히 잘 알려진 사람, 그 사람의 그런 의사결정의 과정을 연구해 보면은 이 사회 변화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가정 자체도 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론은 어떤 민속에서 과거의 어떤 민속적인 설화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과거 이야기, 민속에서 어떤 신화라는 그런 미명하에 왕, 그리고 왕자, 그리고 전사, 그리고 신격화된 그런 영웅들에게 다양하게 이제 귀속시켜 가면서 오랫동안 유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이것에 대해서 이 사람을 신격화하면서 영웅으로 만들면서 우리도 그렇게 따라야 돼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아이들도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집에도 예전에 어렸을 적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쫙 이렇게 그 유인전이 책상 위에 쫙 깔려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적에 좀 재미있는 그런 위인전 같은 경우에는 좀 표시를 했거든요. 근데 뭐 링컨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게 좀 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꿈을 키워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위인전들을 사주는 부모들이 저희도 부모님도 그랬고 그런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리더십에 대해서 교육이 이루어졌다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그걸 보고 저처럼 위인이 되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포장하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어떤 아이들에게 나 동기부여를 주고 교육에는 목적에 쓸 수 있겠지만 리더십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밝히고 통합적인 그런 리더십 교육을 하는 데는 사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리더십 교육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결국 어린아이나 자라나는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떤 성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학문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리더십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애들 교육용으로 그것이 바로 리더십을 가르치는 그런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계가 있고 사실 진실을 밝혀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 정말 그 아이들이 제대로 그렇게 자라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단점이나 어떤 어려웠던 상황들 그리고 그의 어떤 부족했던 것들까지 함께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보면서 이제 이론적으로 이해가 돼도 그렇게 해야지 그것을 교육받는 사람이 어떤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들을 배워야 되겠다는 것들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거지. 그 사람이 나중에 만약에 그냥 좋은 점만을 했다가는 그 사람과 스스로의 겪는 그런 유리감 때문에 도리어 이제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중 매체가 정치적 명색에 상당히 이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죠. 맞추면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사람 좋은 면만 계속 이제 보여주니까. 뭐 인스타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요즘 많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것이 다 자기가 뭘 잘했다, 자기가 뭘 했다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이제 그것에 이제 물론 그것을 보고 동기부여 받는 것도 있지만 반대로 이제 비교 의식을 느껴가지고 도리어 이제 우울감을 갖게 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위인전적인 접근에 해당되는 것인데
바로 사실은 통합적인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상당히 학문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그 방법 중에 중요한 방법으로 심리학적인 접근에 따른 그러한 리더십 연구가 필요하다. 아니면 정신분석적인 그런 연구가 하나의 방법이다. 하지만 여기에 이러한 방법들 자체도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러한 편견에 사로잡히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복잡하고 어떤 모호한 힘을 규명하는 것보다 영웅과 희생양을 찾는 것이 쉽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위인들의 생활이 대다수 사람들과 중간 리더 그리고 추종자들의 생활보다 사회 역사 그리고 현행 사건들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어떤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들도 있고 그 중간적인 리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주변에 돕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총체적으로 다 봐야 되는데 이건 다 무시하고 이 앞에 나온 그러한 스포트라이트 받는 리더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리어 리더십을 밝히는데 더 쉽다, 연구하기가. 쉽다는 거죠. 하지만은 복잡하고 모호한 이 리더십을 둘러싼 힘의 관계에 관한 그러한 연구, 그리고 그것을 규명하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가운데 리더십을 밝혀내는 그러한 과정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그러한 이론적인 그러한 연구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누구도 역사는 단순히 대다수의 의지를 대리하는 사람인 리더를 통해 일반 군중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상반된 가정도 증명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역사는 한 나라의 리더가 아니라 그 리더를 통해서 대다수 대중들이 그것을 이끌어 간다라는 그런 또 상반된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가정 역시도 입증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 리더가 했다 아니면은 대중이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할 수가 힘들다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적 박탈감에서 비롯되는 계급 투쟁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세 번째 가정, 이건 또 공산주의적인 가정인데 그건 역시도 증명되지 않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한 리더에 따라서 이 사회 역사가 발전되어 왔다. 아니면 이 군중에 따라서 리더는 단지 그냥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사람일 뿐이지 군중에 따라서 이 역사가 변화했다. 아니면 어떤 계급 투쟁을 통해서 역사가 변화해 왔다라는 이 세 가지 가정조차도 다 모순적이고 증명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의 연구는 역사적인 인과관계에 대한 어느 하나의 이론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인과관계에 대한 정교한 이론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리더십이 어떻게 그렇게 역사의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가에 관해 가지고 어떤 하나의 이론에 치우칠 것이 아니고 이 리더십 자체만이 그런 하나의 인과관계에 대한 어떤 자세한 그러한 어떤 규명이나 이론적인 그러한 규명들이 필요해야 된다. 다양한 그런 이론들을 섭렵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번스 교수님의 입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 리더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도처에 편지에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은 소수의 전능한 엘리트에만 국한되는 현상이 아니고 훨씬 광범위하지만 분명히 정의된 집단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하는 그러한 이유는 미리 정해진 범주에 국한시켜 분석하는 것보다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넓은 그물을 던지는 것이 리더십 연구에 더 적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은 하나의 어떤 사람, 특정한 계급, 엘리트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하고 또한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연구도 이 특정 사람이나 특정 계층에 사는 사람들을 연구하면 그 연구 자체의 범위 자체가 굉장히 좁아들고, 하지만 이것을 널리 폈을 때 정치적으로 리더가 뭐 전체적으로 모든 그 추종자들과 리더를 다 아우르는 전국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널리 펴면 리더십을 연구할 수 있는 범위도 그만큼 넓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러한 주장들이 히틀러의 어떤 지배적인 그런 행위라든가 아니면은 간디의 리더십, 이런 리더십이 뭐 그러니까 어떤 나치 당원의 어떤 하사 한 명, 그러니까 뭐 선임하사 이런 하사 한 명이나 아니면 마을에 현명한 어떤 이장님 같은 그런 리더십과 동일하다. 결국 양적인 것 차이뿐만이지 이 두 개는 다 동일하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가정해버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동기와 가치에 반응하고 그것을 설득하고 또한 다루는 데 능숙하고 또한 목적과 수단을 연결시키는 탁월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리더십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한편 그들은 역사적 과정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즉 그런 리더들이 실제로 이 역사적 과정을 통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수백만에 달하는 사람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는 그 당시의 지배적인 동기 요인에 반응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어떤 리더가 특별한 행위를 통해서 역사를 바꿀 수가 있지만 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런 일들이 히틀러에 대해서 이루어졌지만 하지만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사회적 배경, 그 당시 독일의 어떤 사회적 배경이나 사람들의 그 동기라든가 그 욕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함께 고려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것들에 히틀러는 반응했고 또 그것을 채워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한 가지 측면만을 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순수한 지배로서의 도미네이션으로서의 권력은 히틀러와 스탈린 시대에 널리 퍼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권력은 인간의 본능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동물의 행동에 있어서도 확연하게 확실히 나타나는 그러한 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권력 계층이라는 것은 또한 싸움에 의해서도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복종은 학습 경험의 결과에 따른 자율적 행위라고 합니다. 이미 학습받을 때 어떤 사회적 계층의 그런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위에 어떤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미 다 학습되어진 그러한 상태에서 이미 체계화되고 이미 플랫이 다 짜진 상태에서 인간이 이 사회 가운데 순응하면서 적응하면서 이렇게 자라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어떤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야 된다. 이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딸, 그리고 선생님과 학생 등 권력과 리더십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인간사의 모든 면에서 권력자, 리더, 그리고 추종자들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거대한 일을 행한 어떤 리더와 그 추종자들의 관계에 관한 그런 관계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 사소한 일상 가운데 어머니가 또 딸을 잘 지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알려주죠. 또 선생님이 또 학생들을 잘 알려주는 이러한 모든 것이 사실 리더십과 추종자, 팔로우십과의 관계이며 그렇게 봤을 때는 리더십이라는 영역은 사회 모든 영역, 모든 관계 가운데 적용된다라고 볼 수 있는 굉장히 보편적인 학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권력을 가지고 그것을 물건과 같이 가지고 그것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리더십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간의 끊임없는 그런 상호작용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러한 상호작용은 사회 전반에 모든 집단 간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라는 학문 자체는 굉장히 광범위한 그런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그러한 과정은 우리가 그것에 작용하는 힘의 과정을 확인하고 그럼으로써 상호작용하는 역할이 어떤 총체성 그런 것으로 우리가 리더십을 평가하기 전에 이러한 상호작용의 총체성이 바로 리더십과 팔로우십의 그러한 과정이다. 이것이 어떤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리더십 연구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평 및 토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이 번스 교수님이 참 영장류의 그런 예를 들면서 어떤 그 지배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그러한 측면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측면이고 우리 심리학적인 측면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은 그럼 리더십 그러한 학문 자체도 하나의 공통적인 보편적인 학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영장류, 침팬지 이야기를 들면서 그 침팬지가 먹이 먹으러 갈 때 집단으로 같이 가는 것처럼 우리 인간 사회 집단이나 모든 것이 공동체에는 리더가 있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인간 본연의 본능 그리고 본성에 기인한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타고난 리더십의 자질과 아니면 학습된 리더십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라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카리스마라는 것은 타고난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 정말 카리스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에 있어서 주도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저거 카리스마 타고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도 있는데, 하지만 또한 한편으로는 이런 것은 어떤 유년 시절의 경험이나 아니면 그 이후에라도 공부나 학습을 통하여서 길러지는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다 좀 해당된다고 생각되는데, 사실 이제 뭐 처칠이나 이런 인물들, 위대한 리더십들도 사실 학교 다닐 때 뭐 별로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완전히 이 리더십이 학습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뭐 특별한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의 리더십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개발해낸 것이죠. 그의 생애 가운데 학습을 통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면서 위대한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리더십은 그러면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느냐?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아요. 인간 본성에서 리더십이 기인하였다면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이런 리더십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성장시켜 나가느냐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있고, 정말 그러한 부분들을 잘 성장시켜 나갈 때, 그럴 때 정말 이 사회를 변형시키는 좋은 리더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이 이 리더십 공부의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하우스 리더십 학교가 추구하는 그러한 방향도 바로 그러한 방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까지 해서 첫 번째 리더십의 그러한 근원과 관련되어서 심리학적인 접근에 관련된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 넘어가서는 성격의 고치가 애벌레가 이제 이 고치에서 이제 빠져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란 이런 원래 그러한 리더십을 이루는 고치가 유년 시절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잘 연구하면은 이 리더십의 그런 근원을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리더십의 심리학적 기반인데 이 제2부가 리더십의 근원이라는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리더십의 근원, 리더십의 시작점을 밝히는 데 있어서는 바로 그 리더의 유년 시절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유년 시절을 비교 연구함에 있어서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 정신분석학적인 프로이드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접목해서 연구를 하면은 리더십의 근원에 대해서 물론 어떤 확실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로 그것을 공통적인 요소나 차이점을 뽑아낼 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 있겠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지금 교수님께서 이제 이런 것 연구들을 진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현대 와서 많은 그런 분석 기법, 통계적인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데이터 가운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경영학에서 리더십 연구할 때는 굉장히 통계적인 그런 연구를 통해 가지고 수백 명의 그러한 설문조사를 통해 가지고 리더십의 이론들을 끌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인과관계를 만들어내는 것들, 유익값을 찾아내는 것들, 저도 이제 그런 것들 해보았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십의 어떤 성격의 고치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중요한 인물들에 관한 유년 시절에 관해서 한번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처음에는 어떤 간디 하고 또 레닌에 관한 그런 내용들을 다루겠습니다. 간디는 유명하죠. 근데 간디에 관한 모든 위인전에 이제 간디가 나오죠.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간디를 본 것 같은데, 그때 그렇게 크게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또 이제 저희 집에 있는 위인전 중에 간디를 보니까 그 생애의 그러한 어린 유년 시절도 다 나오더라고요. 이제 간디가 굉장히 어떤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들이 그 유년 시절에 관한 내용들이 위인전에 굉장히 많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그런 위인전에서는 끝부분에 이제 그 사람의 말년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고, 그래서 좀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라난 애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이 성격의 고치라는 제목으로 어떤 간디라든가 아니면 레닌에 관한 그러한 유년 시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마치 위인전을 듣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겠는데 좀 적나라해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하는 정신분석학적 전기는 리더십을 형성시키는 영향력 분석에 필요한 도구를 제공하며 이것은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고 과업에 따라서 조정되어야 하는데 아마추어 또는 대중정신의학은 성격 발달의 역학과 저명한 남녀의 리더십 특성과의 관련성을 진지하게 탐구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성격 분석, MBTI 분석 이런 거하고는 여기 정신분석학적으로 어떤 리더십의 유년식을 연구하고 그것을 리더십과 연관시킨 행위와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것이죠. 간디의 유년 시절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은 그의 복잡한 동기 요인과 열망에 관한 흥미로운 질문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답을 해주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동기 요인과 열망을 분석한 자서전적 노력과 또한 에릭슨의 송구적이며 탐구적인 연구 결과가 나타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자신의 유년 생활에 대해서 글로 많이 썼고 이제 그것이 남아 있고 그 다음에 에릭슨이 심리학자죠. 에릭슨이 간디에 대해서 보면서 간디의 심리학적인 부분들을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리학자들 굉장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보고 그 심리가 어떻게 했을까라는 걸 또 깊이 또 연구하는 그런 과정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리더십에 대한 그런 초기 유년 시절의 연구가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디가 이름이 모하디스 간디죠. 모한다스 간디입니다. 원래 이름이. 근데 나중에 나하트마 간디인가요? 그렇죠. 이름이 그렇게 바뀌죠. 근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게 타고르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그 간디의 그런 생애를 보고 이게 마하트마 간디 그걸 붙여준 겁니다. 간디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 원래는 이름이 모한다스 간디인데 간디는 역시 상류 계층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포반다르라는 그의 아버지는 포반다르라는 작은 공국의 수상으로 임명되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카스트 중에서는 이제 상업에 속하는 그런 이제 계급이었고 또 이제 금욕적인 경향이 있는 바이샤 계급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금욕적인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69년에 태어난 간디는 부모 형제 및 또 자매들 그리고 5명의 어떤 아저씨들 및 기타 친척들과 함께 어떤 기품은 있지만 그리고 초라한 그런 가정에서 자라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가족 관계가 굉장히 대가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간디는 이 복잡한 환경 속에서 서로 참고 또 포용하는 능력을 배웠다고 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정직하고 용감했고 관대했지만 육체적 쾌락을 몹시 좋아했던 것으로 간디가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40세가 넘어서 4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러니까 신부가 한 20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2배 차이 나는 거죠. 그런데 그때 이제 간디는 그들의 가장 막내 자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간디 입장이 굉장히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들을 보고 이제 에릭슨은 심리학자의 에릭슨의 관찰에 따르면은 젊은 어머니와 나이 많은 가정의 막내였던 간디는 가족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아버지를 두려워했고 또한 어떤 남자다운 이상에 따라 살아갈 수 없음을 느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펜슈타인이란 분은 간디는 아버지는 이제 심리학적인 그런 정신분석학적으로 간디 자신의 초자, 슈퍼에고라 그러죠. 초자. 아버지의 도덕적 기준의 내적 표명인데 이 간디 아버지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욕구와 어머니에게 주복받고 싶은 욕구 사이에서 괴로워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부재 중일 때 이 소년은 걸상 위에 있는 지방 군주의 초상화를 치우고 그리고 자신이 그 자리에 대신 앉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리더십의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자신이 무엇인가를
지배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이 표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의 기억 속에 순수한 기억으로 남아있으며 또한 엄격하게 가정을 관장하고 또한 어떤 유쾌하고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실천적인 문제도 어떤 깊은 신앙심과 이것을 연관시켰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신앙과, 힌두교죠. 신앙과 관련된 그러한 어떤 부분이 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디 역시도 자신의 어떤 행동들에 관해서 굉장히 죄책감과 또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끼면서 자라난 그러한 배경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세기가 지난 지금 어떤 무지, 우리가 알 수 없죠. 그리고 신화, 그리고 영웅 숭배의 렌즈를 통해서 과장된 그러한 모한디스 간디의 유년 시절을 우리는 재창조할 수 없지만, 그가 아버지를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했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리고 유년 시절 아버지로 인해 자신의 유격에 대해 부끄러움의 행태를 띤 상당한 죄의식을 갖게 되었는데, 젊은 어머니와 가장인 아버지와의 관계는 오이디푸스적인 그러한 갈등을 통해 간디의 감정적 불쾌감을 강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리고 지나친 신앙을 가진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애정을 공정하게 나누어 주려고 했을지라도 그가 인식하기에 어머니의 사랑은 분산되어 있었고 예측할 수 없었던 것 같다라고 그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나오죠. 이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정신분석학에서 그 프로이드가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컴플렉스. 아무튼 어머니를 두고 아버지와 경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간데 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추동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딱 버티고 있으니까는 그 가운데 절망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운데 더욱더 뭐 자신을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갈등적인 상황,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가정 가운데 존재한다는 걸 프로이드가 심리학적인 방법으로 밝혀낸 것이죠. 대부분 이제 성과 관련된 그런 어떤 추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로 설명을 진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취약 전에도 간디는 그의 용모와 신체적인 힘, 그리고 남자다움에 대한 어떤 불안정한 감정을 가졌던 것 같으나 강하고 건전하며 균형적인 성향이 그 뒤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 16 to 19인가 아무튼 그 시기에 애들이 굉장히 이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이 아이들의 그러한 성향을 바르게 성장시키죠.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시기에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학원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거기 이제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 보면은 이제 그 유년 시절에 배워야 되는 그런 어떤 이러한 어떤 성향, 어떤 성격, 그리고 어떤 내적인 그러한 부분들의 어떤 변화나 성숙,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간과가 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실 우리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안학교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균형적인 성향으로, 밸런스. 이 밸런스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그래서 연구하는 어떤 그런 통합적 리더십에 관해서 연구하는데, 이 통합적 리더십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밸런스, 균형입니다. 이 균형을 잡고 있어야지 통합적 리더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떤 집단 간에 있어서도 이 통합적 리더십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단을 잘 균형을 잡아야 된다. 큰 배가 항로를 가기 위해서는 양쪽으로 균형이 돼야 되잖아요. 이런 것과 같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지 이 집단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밸런스, 균형이 통합적 리더십의 중요한 하나의 요소이다라고 그렇게 좀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릭슨은 그 소년, 즉 간디가 아마도 초기에 독창력과 우월성을 감추고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의 첫 번째 실제적인 좌절은 유년 시절이 지난 후에 청소년기에 나타났고, 그리고 유년 시절의 그의 미래는 그가 갖게 되었던 권력과 목적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간디가 나중에 자기가 가지게 될 엄청난 권력과 어떤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렸을 적에 그 간디에게서는 전혀 찾아보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간디의 내용들까지 살피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레닌. 이 레닌이 태어난 그런 날은 이 간디가 태어난 날에 한 반년 정도 지난 후에 레닌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이 레닌이 러시아의 작은 지방 도시에서 세례명이 블라디미르 일리치 울리아노프 라고 세례명을 가진 그러한 아이가 젊은 교사이자 교육관리자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으며 그가 바로 레닌인데 그의 이름, first name, 그 이름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세계의 통치자라는 것을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부모님이 이 세계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학자 울프는 울리아노프 가족 세계는 목가적이었고 그들에 대한 회고로는 너무나 행복한 것이었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없고 위대한 혁명가를 멋지게 설명할 근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이룬 이러한 레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것을 어린 시절에 어떤 힘든 과정을 겪고 이러한 성격적인 그런 특성과 어려움 때문에 이가 위대한 혁명가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그 과정 환경을 뜯어보니까는 너무나 어떻게 화목하고 즐겁고 평온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심리학적으로 연결거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레닌의 아버지는 학교의 검열관이자 건축사업가였고 그리고 외할아버지는 의사이자 부유한 토지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모든 환경이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울리아노프는 열심히 일해서 황제에게 또 충성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신비르크 시대의 관료적인 세계에서 자신을 보호했기 때문에 이류의 귀족 신분인 주의원 계급으로 승격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분사회, 그 당시 신분사회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그런 지위를 이미 취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의 가정 환경과 관련돼서는 아버지는 가정에서 아이들의 조기 교육을 도와서 아이들과 체스 놀이를 하였으며 어머니는 기량이 풍부하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고 아이들에게 피아노를 또한 가르쳐 주었으며 아이들이 또한 주간 잡지, 아마 이 주간 잡지는 매 주간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잡지를 내나 봐요. 그래서 주간 잡지를 내는 것을 도와주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라디미르 형인 알렉산더와 특히 이제 가까웠다고 하는데 한동안 형의 노예처럼도 행동하기도 했고 그리고 또 이 블라디미르는 여름에 증조부 농장 근처 강에서 또 헤엄도 치면서 버섯을 따기도 하고 그러나 굉장히 목가적인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상향적인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학자들은 끈질기게 의문을 이제 제기한 것이죠. 뭔가는 있을 것이다. 이 블라디미르의 레닌의 삶 가운데 뭔가는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것을 추적해 들어가는데 발견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가 몇 주 동안 집을 비워야 하는 어떤 공무상의 출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에 심리학자들이 주의를 하고 또 아마 이것이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한 블라디미르 레닌의 밑바닥을 휘저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의문을 품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제 볼펜슈타인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의 높은 도덕적 성실성은 결과적으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바라는 아들의 초자아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라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레닌은 열심히 뛸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편 이 블라디미르는 걸음마를 배우는데 느려 곧잘 그리고 넘어져서 또 울곤 하였다고 합니다. 애들 중에 특히 걸음마 못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냥 아장아장 한 1년 지나면 걸어야 되는데 곧장 계속 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학자들은 또 이거를 가지고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이 레닌의 어떤 향후에 불신감을 키우는데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또 이런 식으로 심리학적으로 파고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주에게 반대하여 사형을 당하게 된 형의 인생 변화, 뭐 이런 아픈 그러한 일들이 레닌 삶 뒤쪽에 있었다는 것이 발견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변화가 울리아노프 가족의 행복한 생활, 겉모습 뒤에 그들 간의 초기 심리학적 관계가 단단하게 자라고 있었다는 어떤 단서가 될까.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형의 그런 어려움이 도리어 가족을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단서로서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 정도 되면은 상당히 레닌의 생애와 어떤 사상 가운데 상당히 어떤 영향을 주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전에도 형을 굉장히 좋아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가 정부에 반대하다가 사형당했다는 것은 굉장히 어떤 사회나 그 당시의 왕실 그리고 이 정부 자체에 대해서 불신과 그리고 이제 어떤 모멸감이라던가 배신감을 크게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이 혁명을 이끄는 그런 중요한 동기가 되었다라고 심리학적인 그리고 유년 시대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분석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굉장히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인과관계를 추출해 나가는 것이 아무튼 번스 교수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일들이 많은 심리학적 증거들, 그러한 것들에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집착을 많이 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다면 비평 및 토의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간디와 어떤 레닌의 유년 시절을 이제 쭉 설명하면서 또 비교해 보면서 어떤 그들의 유년 시절이 그들의 리더십을 연구하는데 단초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면밀히 또 분석하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해나가고 계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과연 이런 분석 방법, 유년 시절의 그러한 그의 삶을 분석하는 방법이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라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년 시절에 그 어떤 인물들에 관한 그런 연구들이 과연 어떤 장점이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는 상당히 이제 인과관계를 추천해 나가는 것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가정이 불우한 환경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한 그런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줘서 굉장히 사람들 앞에 뭐 돋보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주었고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어떤 리더로서 커나가는데 이렇게 도움을 주었다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해 나가는데 연구해 나가는데 굉장히 어떤 단초를 제공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단점으로는 그 너무 일반화의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그 사람만 힘들었나? 힘든 상황에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제 그만이 그렇게 리더십으로 그렇게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유년 시절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제 그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것으로 이제 반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그러한 것들이 그가 리더로서 커나가는데 영향을 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들은 많이 있었으니까 이제 거기에 좀 너무 이제 그 유년 시절이 그가 그렇게 자라는 도움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직접적 연관관계를 맺기에는 좀 근거가 많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과 함께 여러 환경적인 연구가 시도되는 것이죠. 뭐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 분위기라던가 전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 리더십으로 커나가는데 중요한 어떤 포인트로 작용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았을 때는 좀 어떤 이러한 유년 시대에 대한 연구만으로는 리더십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는데 상당히 좀 약간 한계점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심리학적인 접근을 해나가는 것이 또 새로운 그러한 시도였기 때문에 중요하고 또 현대 그러한 경영학에서는 상당히 많이 또 그러한 방식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니까 번스 교수님 미리 이제 이 책을 썼을 때 몇십 년 전에 그것을 이미 예측한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의미가 있다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세 번째 장으로 넘어와서 세 번째 파트 넘어와서는 간디하고 레닌에 이어서 히틀러 그리고 루즈벨트 그 외 인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틀러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큰 영향력을 뭐 좋든 나쁜 준 사람에 대해서는 심리학자들이 들러붙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들고 난 뒤에 그것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대단하신 분들 같습니다.
예, 아돌프 히틀러 그의 경우에는 그가 어떤 위장하려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고 만족했던 유년 시절의 증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나이투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것은 나이투쟁, 다 아시겠지만 투쟁, 이 독일이니까 마인 캄프트. 저도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도서관에 갔는데 이제 하루는 지나가는데 이제 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서 보니까 밑에 히틀러가 썼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 수백만 명 중에 히틀러가 이 책도 이렇게 큰 두꺼운 책을 썼냐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책이 한 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쫙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그런 책을 썼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석의 대상, 연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는 그런 사람이 있어도 안 되겠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투쟁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는데, 운명이 나의 출생지로 인강 주변에 있는 브라우나 우프를 선택했다는 것은 오늘 나에게 신의 뜻인 듯 싶었다 라고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가적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썼냐면은 독일인 순교자 집안이고 바바리안 가문이며 법적으로는 오스트리아 사람인 나의 부모는 지난 세기 80년대 후반에 인강 주변에 있는 이 작은 도시에 살았다. 나의 아버지는 충성스러운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내 어머니는 주부로서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전념하였다 라고 히틀러가 쓰고 있지만, 버너스 교수님 이것이 모두 거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히틀러는 한 노동자 가정의 아이들의 빈곤한 생활을 의도적으로 단조롭게 묘사하면서 자신의 실제 유년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이제 뒤에 내용은 히틀러가 쓴 글입니다. 만약 남편이 처음부터 자기 생각대로만 하고 아내는 아이들을 위하여 남편에게 반대한다면 나쁘게 끝이 난다. 싸움과 말다툼이 있게 되고 남편이 아내로부터 소외됨에 따라 점점 더 술을 가까이 하게 된다. 그는 매주 토요일마다 술에 취하고 아내는 자신과 아이들에 대한 보호 본능 때문에 그로부터 단 몇 푼이라도 얻어내기 위해 싸워야 한다 라고 쓴 그의 글에 대하여 이렇게 히틀러가 썼는데, 그의 글에 대해 정신분석가들은 어린 히틀러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고 강간한 것을 본 것처럼, 또는 보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자신에 대해 쓴 건 아니에요, 이 글이. 하지만 정신분석가들은 이 글을 보고 히틀러의 그런 유년 시절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분석해 낸 것이죠. 분명히 이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본 것입니다. 많은 증거들에 따르면은 히틀러는 아버지는 까다로운 공문이었고 집에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못 살게 하고 자주 때리는 하급의 폭군이었는데, 히틀러가 독일을 표현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인 아버지의 나라라는 말 대신 자주 어머니의 나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원래는 독일인들이 아버지의 나라라고 이렇게 독일을 부르는데, 히틀러는 희한하게 어머니의 나라라고 여성적인 그런 측면에서 자기 나라를 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확실한 독일의 중성명사, 독일에서 남성명사도 아니고 여성명사도 아니고 중성명사, 그것을 히틀러가 여성화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의 아버지와 오스트리아인을 동일시하였다고 하고, 또한 독일에 대한 오스트리아의 적대감에 분노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과 침략적인 연합군이 조국을 침략한 것에 대해 분노한 점 등등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가 유년 시절 겪었던 심리적 상처를 후일날 정치적 투쟁에 투사하기 위해 자신의 고통을 억누르고 있었다고 심리학자들이 그것을 추론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그가 생각했던 그러한 표현들 하나하나를 가지고 그의 어린 시절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가 무엇을 억압하고 있었는가를
추론해낸 것이죠.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히틀러의 상황은 고전적인 오이디푸스의 상황, 아까 말씀드렸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오이디푸스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그의 아버지는 어머니보다 24살 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둘 또는 세 아기를 잃은 상태였고, 그리고 아돌프의 건강을 걱정하여서 그에게 끊임없이 애정을 준 그러한 미모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좀 특이한 그러한 케이스죠. 그리고 이런 친밀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버지가 돌아오면 그 저녁에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랑거 박사님은 그가 아버지를 미워하면 할수록 그의 어머니의 애정과 사랑에 더욱 의존하게 되고, 그녀가 그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의 비밀이 탄로날 경우에 나타날 아버지의 복수를 더욱 두려워하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과 애정 이 자체가 한쪽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균형적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어머니를 사랑하는 양쪽의 사랑이 균형적으로 잘 잡히는 게 좋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폭력을 행하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신을 때리는 그런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 자체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것도 아주 어린 그러한 어머니에게 쏟았고, 그 어머니 역시도 이 아돌프 히틀러를 과다할 정도로 그렇게 애정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애정 자체가 저녁이 되면 깨어졌다. 아버지가 오니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돌프 히틀러는 어머니로부터 이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아버지에게 이것을 들키면은 그러면 큰일 나기 때문에 여기서 아돌프 히틀러는 큰 그러한 긴장감을 느꼈는데, 이것이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형태라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과 죄의식, 그리고 그의 공격에 복종하는 어머니에 대한 분노와 애정으로 괴로워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이 그가 나중에 오스트라인, 그러니까 이 아버지죠. 그리고 독일인 히틀러를 버린 어머니를 처벌하는 그런 단서들이며, 또한 나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이 독일의 멸망은 계획된 것이었다라고 보고 계십니다. 무서운 이야기인 것이죠. 이와 같은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감정은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거의 견딜 수 없는 의구심과 결합된 듯한데, 어린 히틀러는 작고 또 매력이 없으며, 그리고 위험 있는 제복을 입은 아버지 주눅이 든 아이였으며, 딱 그 이미지가 딱 그려지시죠. 제복을 입은 아버지 밑에 주눅 든 아이 모습. 그리고 형제 자매들의 죽음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에게 걱정거리를 더해주었고, 그 형제들은 다 죽었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부모는, 어머니는 그 아돌프를 과도할 정도로 그 애정을 주었고, 또한 유년 시절에 바로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유년 시절에 히틀러는 자신의 남성성에 대해서 보통의 소년들보다 더 많은 불안감을 가졌을 것이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짝불알, 그러니까는 고안 하나가 내려오지 않은 바로 그러한 상태였다고 이제 나중에 이 검시하는 사람들, 아돌프 히틀러를 검시했던 러시아 그런 검시관들이 그런 것들을 다 밝혀내었는데, 근데 웨이트라는 박사님은 이런 상태가 어떤 발병하는 것의 원인은 되지 않지만은 히틀러의 경우처럼 만일 또 다른 유아적 부조화나 심각한 정신장애적 부모, 아이 관계가 있다면은 그것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신체적인 결함 역시도 그 유년 시절과 합쳐져서 히틀러를 발병시키는, 그러니까 거의 정신적으로 미치게 만드는 그러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깨끗함과 단정함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엄격한 화장실 훈련에 복종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죠. 화장실을 완전히 삐까뻔쩍하게 닦고 절대 오물을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훈련시킨 거죠. 이 가운데 나중에 히틀러는 어떤 철저한 까다로움과 또한
오물 그 사이에 대해서 어떤 매혹 그 사이에 동요했다. 오물에 대한 매혹 사이에 동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철저하게 깨끗하게 하니까는 반대적인 역기능으로 어떤 오물과 더러운 것들에 관한 어떤 매혹을 받게 되는 아주 이상한 기형한 형태의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폭발적인 심리적 힘이 성인 시절 히틀러의 성적 일탈과 또한 극단적인 정치적 행동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히틀러는 결혼하지는 않았는데 친밀했던 여성들과의 우정은 대개 히틀러의 삐뚤어진 행동으로 다 깨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파트너들은 다 고통을 받았고 그와 관련된 모든 여성들은 자살했거나 자살을 시도한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어떤 히틀러의 어떤 그 유년 시절의 그리고 그의 굉장히 삐뚤어진 그리고 왜곡된 그러한 경향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줘서 결국은 그 파트너가 자살을 시도하는 것까지 바로 이렇게 그 영향력이 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영향력이 바로 정치적으로는 독일 전 국민에게 그리고 독일을 통해서 세계에 그 영향력이 뻗쳐갔다는 것입니다. 그의 친구와 애인 그리고 자신의 말과 행동에 관한 보고서들은 히틀러가 유년 시절에 상당한 죄의식 그리고 불안감 그리고 손상된 자아 존중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의 고뇌가 독일이라는 국가의 운명에 정말로 영향을 주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정신분석가의 연구 대상이 되는 기묘한 사례를 제공한 것에 불과한지는 어떤 이러한 개인적인 긴장에만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독일 사회의 병을 어느 정도 키워왔는지와도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바로 그의 어떤 유년 시절의 그러한 자아의 어떤 지극히 왜곡된 그러한 인식들 이러한 것들이 어떤 개인의 그러한 긴장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결국 독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만 보기엔 힘들고 이 독일 사회 자체가 바로 이 히틀러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왜곡된 성격을 성인이 되어서 그렇게 왜곡되게 분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병적인 토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번스 교수님 훌륭한 리더와 악명 높은 통치자가는 어떤 유사점이 있다고 합니다. 훌륭한 리더, 그러니까 훌륭한 리더가 있고 또 악명 높은 통치자가 있겠죠. 훌륭한 리더는 예를 들면 간디가 되겠습니다. 악명 높은 통치자는 히틀러가 되겠죠. 아무튼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유사점이 있는데 세 명 모두 다른 환경에서 자랐지만 유년 시절에 강한 애정의 대상이자 정서적인 닫힌 역할을 한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특별히 가깝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를 통해서 이제 중요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십으로 커나가는 데 있어서 어머니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머니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특별하고 각별한 그런 관계가 있었다라는 것이 이 연구에 대해서 밝혀진 그런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 사람 모두 아버지에 대해서는 이 아버지는 지역사회에서 웬만한 다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거나 선생이거나 교사였죠. 어느 정도 지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양한 사랑과 함께 미움의 감정이 복합적으로 섞여 있었다는 것이죠. 다 어느 정도 이렇게 사회적 이치가 있고 도덕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는 일단 존경받는 대상이니까 어떤 뭐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부모니까 당연히 사랑해야 되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집에서의 그런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표리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것들이 발견되는 거죠. 이 가운데 어떤 어머니의 관계 가운데
이 미움도 함께 커져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같이 붙어 있으니까 굉장히 이거는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제 간디와 히틀러는 또 뚜렷이 둔한 학습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데 굉장히 둔했다. 아인슈타인도 뭐 그런 상황이었고 뭐 다 그랬죠. 에디슨도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불안감과 자아 존중의 결여에 시달렸다는 것이 또한 공통점이 되어 있습니다. 불안감, 뭔가 불안하다,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죠.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어떻게 보면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이 발생하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분출해야 되는데 그게 분출이 안 되니까 불안했다. 왜냐하면 이런 아버지 밑에서 그걸 분출하기도 힘들었겠죠. 이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여기에 어떤 자아 존중, 그러다 보니까 워낙 아버지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굉장히, 자아에 대한 근거 자체가 굉장히 미약했다라는 것이죠. 이들 모두에게서 공통적인 경험은 부모 중 어느 한쪽에 대해서는 강한 긍정적 애착을 가지면서 다른 한쪽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애착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 다 애착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애착을 가졌다면 아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애착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긍정적인 애착을 살려가고 부정적인 애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자신을 어떻게 숨기고, 그리고 어떤 그 가운데서 에너지가 발산이 안 되니까 불안감이 커져 나가겠죠. 그 가운데 이 자아의 그런 근거를 찾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그 자아의 근거를 찾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에너지를 계속 뿜으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신의 어떤 그런 에너지를 발산시키면서 리더십을 행사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권력의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특별한 재능과 에너지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 상당히 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그렇다면은 결론적으로는 리더십으로 커나가기 위한 그러한 가정 환경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정적, 한 사람에 대해서는 긍정적이란 그러한 어떤 애착 관계가 하나의 그러한 인과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권력을 휘두르고 그럼 다른 사람은 상호작용적 리더십으로 만든 동의는 무엇일까?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 똑같은 그러한 배경 가운데 이렇게 상황이 되었지만, 간디는 사람들과 상호작용 교통하면서 정말 리더십으로 커나가는, 과연 이 두 사람 이러한 권력과 리더십의 차이는 과연 어디서 발생하는 것일까? 라는 또 의문점이 하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재밌죠? 계속 이렇게 이것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그래서 과연 도덕적 리더십, 이 도덕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반면에 이 무도덕적인 권력을 발휘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이 차이점을 안다면, 간디와 히틀러의 차이점을 안다면은 히틀러 쪽에 있는 이 무도덕적인 그러한 행위, 이런 것들은 유년 시절 그러한 상황들을, 그 요인을 발견함으로 이걸 제거하면 되겠죠, 이거를. 그리고 이것은 키워나가면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 중요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을 연구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의 차이점, 간디, 레닌, 히틀러의 차이점 살펴보면, 아이와 어머니의 관계에서는 이제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정신적인 안정이 달랐다는 것이죠. 정신적 안정 상태가 달랐다는 것. 어머니의 정신적 안정 상태. 이 간디의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자신이 어떤 종교적 그런 소신에 따라 가지고 해가 뜨지 않으면은
해가 뜨지 그러니까 해가 이제 구름에 가려지지 않고 해가 구름에서 벗어나서 맑게 뜨지 않으면은 밥을 먹지 않겠다, 금식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포를 한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며칠 동안 이제 그런 상태가 되다가 결국 해가 뜨니까 아이들이 가서 밥 먹으라고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오늘은 신께서 뭐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신 것 같다라고 하고 또 밥을 먹지 않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들로 인하여서 어떤 정신적인 안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어떤 깊이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히틀러의 그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 자체가 이미 이 불안정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와의 그런 스트레스와 또한 과도한 애착, 이런 부분들,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간디하고 그 어머니, 히틀러와 그 어머니는 둘 다 굉장히 강한 애착 관계가 있었지만은 그 어머니의 그러한 애착 관계의 그런 수준은, 정서적 안정감은 확연히 차이 났다. 그렇다면은 정말 제대로 된 리더십을, 상호작용하는 리더십, 도덕적 리더십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는 그와 강한 애착 관계가 있는 어머니의 정서적인 안정, 그 어머니의 어떤 정서적인 어떤 안정감이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그 포용력이라던가 넓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 결론은 뭐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제대로, 어머니의 그러한 마음 상태, 심리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 라는 그런 결론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아버지와 관련돼서는 레닌이 분명히 아버지를 찬양한 것과 히틀러는 또 분명히 아버지를 혐오한 것과의 차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틀러하고 또 레닌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버지가 좀 가정적이고 또 안정적이고 정서적으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안정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오이디푸 콤플렉스 따라 가지고 이제 미워하는 감정이 있겠지만 그래도 애착 관계, 사랑의 관계가 더 컸다라는 것이죠. 근데 히틀러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집에 와서 폭력적이고 어머니에 대해서 폭력적이기 때문에 아버지로서의 그런 애착 관계는 거의 부족하고, 반면에 증오의 감정이나 미워하는 감정이 훨씬 컸다는 거죠. 그 두 개의 차이점. 그러니까 히틀러는 어머니는 과도하게 애정을 품었지만 불안정하고, 아버지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그를 그렇게 이끌어간 그러한 부분들이 컸지만, 그가 그렇게 수상이 되기까지는 이러한 것들이 밖으로 발산되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철저하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그가 힘을 얻고 권력을 얻으면서 점차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전체 독일을 뒤집어 엎어놓는 바로 그런 결과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번에 이제 번스 교수님 하시는 부분은 이제 세 명이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 역시도 굉장히 달랐다고 이제 보고, 히틀러가 가장 심하고 비스마르크는 가장 적고 간디는 중간이고, 그리고 이제 현대 독일의 건성을 이제 비스마르크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스마르크. 이제 비스마르크 같은 경우에는 그 두드러진 특징은 사람과 사건을 지배하려는 그러한 권력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비스마르크가 자기가 쓰기를, 어머니는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할 수 있기를 바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어머니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비로소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가치를 배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도 냉담하고 염치 없는 나에게 아버지가 베풀어준 진정으로 무한하고 헌신적이며 친절한 애정에 대해 나는 얼마나 보답했던가 라면서 부모에 대한 죄책감을 가졌다고 합니다. 굉장히 균형이 있죠. 그러면서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나중에라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은 균형 잡힌 그러한 사랑을 실제적으로 받았고,
바로 그 가운데 자라났기 때문에 그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독일을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비스마르크와 같은 나라 사람으로 권력에 대한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슈마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슈마허. 쿠르트 슈마허라고 하는데, 그는 어릴 적에 아버지하고 이제 자주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좀 특징적인 게 뭐냐면은 어머니하고 누나들이 좀 있었나 봐. 그러니까 어머니와 누나들이 애정에 숨막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명 있는 이 막내 아들을 어머니도 엄청 사랑하고, 그리고 누나들도 엄청 사랑하고 막 돌보고 막 핥고 막 했던 거죠, 막.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면 좋은데 너무 심하니까 여기 슈마허가 진력이 난 겁니다. 또 싫다. 여자들이 이렇게 들어온 거 싫다. 그래가지고 이 슈마허에 대해서 에딘저 박사님은 이제 아버지나 다른 남자가 그의 초기 형성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한 모든 여성들의 관심에 어떤 반항하는 성격을 점점 강화시켜 나갔다. 난 저렇게는 안 할 거야. 여자를 좀 싫어하는 그런 성향들 강화시켜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근데 결국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도덕주의적 독단성을 가지게 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탄력성 부족으로 정치적으로는 실패했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여성에 대한 혐오라든가 아니면 또 과도한 애정에 따른 그런 부분들이 도리어 반대적으로 남성적으로 어떤 그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했고, 결단력 있게 나가는 모습. 이제 그렇지만 사실 실제적인 상황에 있어서 변화에 관한 상황들과 융통성 있게 대신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특히나 여성들이 잘 하잖아요. 관계를 가지는 것들, 관계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훨씬 뛰어나잖아요. 왜냐하면 대화를 많이 해가지고, 수다라고 보통 그러는데 대화를 많이 함으로 이 관계를 계속적으로 잘 유지하는 건 아주 탁월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융통성적인 측면이 이 슈마허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그가 정치적인 실패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단초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굉장히 그의 그러한 정치적 실패를 어렸을 적에 그러한 어머니와 누나들과의 관계 가운데로 끄집어낸 이 과정, 심리학자들이 이 과정이 굉장히 놀라운 그런 정도로 이루어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즈벨트의 경우, 이 루즈벨트는 엘리노 루즈벨트, 그러니까 그 루즈벨트의 아내, 루즈벨트 대통령의 아내, 그분의 경우에는 이제 그의 어머니가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가출이 자주 되었고, 또한 어떤 장기간의 어떤 어머니의 부재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가 그녀를 계속 속여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즈벨트는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8살 때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리고 10살 때는 아버지마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신은 여자 주인공, 영웅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가 남자 주인공, 영웅인 그러한 꿈의 세상에서 살기만 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갈구하고 희망하였느냐. 바로 여기에 그의 어떤 리더십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녀는 우울한 집에서 친절한 할머니와 무서운 여자 가정교사에 의해서 양육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남편에게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까지 다다랐으나 라는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사실 외도를 했죠. 그거에 대해서 정말 엘리노 루즈벨트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남편이 성관계를 요구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거절하고 그런 것들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살아서 미국의 침착하고 순하고 온정적이며 상당히 능력 있는 영부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그 어렸을 적의 어려움과 어려운 환경들이 도리어 그를 변화시켜서 여러 역경 가운데서도, 남편이 외도하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결국은 영부인으로서 탁월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데까지 이르는 아주 좋은 그런 케이스가 되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닉슨 대통령 있잖아요. 그는 형제 중에 2명이 그가 10대일 때 집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그는 형제들의 죽음에 대해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의 죄책감을 가지고 닉슨 대통령이 살아갔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석되고, 그리고 또 그의 어머니가 오랜 부재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곁에 계시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결과 소년 닉슨이 불안감과 배신감을 갖도록 내버려 두었을 것이다. 이 어머니의 부재가. 그렇게 이제 마슬리시 박사님은 추측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뇌물을 받고 하야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그의 그렇게 바로 워터게이트 사건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이 어렸을 적에 어떤 그의 어머니 부재라던가 형들의 죽음으로 인한 불안감, 이러한 것들이 작용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리더십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분석이 되어져 가면은, 그러면 이제 먼저는 내 스스로에 대해서, 내 스스로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번 내 유년 시절의 그러한 상황들과 여러 역할들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진단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지금 어떤 리더십들에 대해서 저 리더십들에 관한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그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까라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단초라든가 근거를 알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이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리더십으로, 도덕적 리더십으로, 어떤 융통성 있는 리더십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그의 그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러한 불우한 그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인물로서 키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소들을 그에게 교육시켜주고 그들에게 계몽시켜줘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함께 연구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과관계를 도출함으로써 리더십의 그러한 어떤 보편적인 그러한 원리들을 도출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비평의 토의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번스 교수님은 역사적 인물들의 어린 시절을 그렇게 살펴봄으로써 그들의 유년 시절의 어떤 동인이 리더십에 미칠 영향들을 탁월하게 이제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의적인 내용으로서는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유년기를 연구하는 것의 중요성은 무엇일까?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유년기를 연구하는 것, 그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리더십으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왜 그러지? 내가 어떤 팀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리더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결단력이 없지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신의 그러한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내가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구나,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이 해결책이 생겨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리더들에 관한 그들의 문제점이나 또한 지금 그 리더를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그 근본 원인들에 대해서도 한번 추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교육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유년 시절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은 크다라고 이렇게 생각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러한 연구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스스로의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되짚어보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또 함께 토해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어떤 리더십 지금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지내보니까는 어떤 리더십이 문제되더라,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하더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더라. 근데 돌아보니까는 내 어떤 유년 시절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생한 건 아닌가라는 것들이 좀 생각된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좀 더 고쳐 나가면은 리더십을 좀 더 잘 행사할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그렇게 함께 디스커션하고 이야기해보면은 좀 풍성한 어떤 그런 토의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기대를 가져보면서 오늘 수업들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또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계속 좀 참여해주시면서 리더십에 대한 그런 것들 좀 심도 있게 배우는 유익한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